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출범하기 딱 2주 전 법원 행정처장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조이대와 박영재의 난으로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그 박영재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각본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인사 소식으로 시작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법원 행정처장 교체라는 지극히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발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사법부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됐습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자리는 곧 메시지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자리에 앉느냐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해석과 파장을 낳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는 단순한 순환 인사가 아니라 사법부의 방향과 의지를 드러내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 이름이 아직 낯선 분들도 있겠지만 작년 5월을 떠올리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른바 조이대와 박영재의 난이라 불린 그 판결의 중심에 섰던 인물,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시 그의 판결은 법정을 넘어 사회를 흔들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이 다시 권력의 중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바로 2주 전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임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요? 2월 22일은 법원 전체에 대규모 인사 이동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월 23일, 내란 전담 재판부가 공식 출범합니다. 이 시점을 앞두고 정확히 2주 전에 법원 행정처장이 교체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 인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권력의 작동 방식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우연이란 거의 없다는 것을요. 특히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논란 많은 인물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것이 단순한 행정적 판단일 리 없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가진 권한은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어떤 재판부에 배치될지, 어떤 판사가 어떤 사건을 맡게 될지, 승진과 보직에서 누가 앞서고 누가 뒤처질지, 이 모든 것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재판을 하지는 않지만 누가 재판할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조이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 자리에 박영재가 앉았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꾸려지기 바로 직전의 말이죠. 저는 정치인도 검사도 판사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 사회를 관찰하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연일까요? 정말로 이것이 단순한 행정적 효율성을 위한 인사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 인사에 대한 반발이 거셌습니다. 왜 하필 박영재인가? 왜 하필 이 시기인가? 라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목소리는 정확히 무시되었습니다. 반대도, 우려도, 경고도 모두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강행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이 한 번의 인사는 더 큰 그림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일 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권력의 배치였다는 것을요. 사법부는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그 독립성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사법부가 재편되는 순간 말이죠. 저는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원 행정처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조직의 실체를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법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법정을 떠올립니다. 판사가 앉아있고 검사와 변호사가 공방을 벌이고 피고인이 서 있는 그 장면 말이죠. 하지만 법원 행정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곳이야말로 사법부의 심장부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원 행정처는 판사들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판사가 어디로 발령받을지, 누가 승진할지, 누가 중요한 사건을 맡을지, 누가 한직으로 밀려날지, 이 모든 것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대법원장의 권한이지만 실질적인 기획과 조율은 법원 행정처가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판사라면 당신의 경력과 미래가 누군가의 판단 하나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과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양심에만 따라, 법과 원칙에만 따라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판사는 독립적이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 다릅니다. 판사도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력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한 구석에는 언제나 이런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나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바로 이것이 법원 행정처가 가진 권력의 본질입니다.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아도, 압박하지 않아도 판사들은 스스로 눈치를 봅니다. 스스로 조심합니다. 저는 이것을 부드러운 생사여탈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에 박영재가 앉아 있습니다. 이제 타이밍을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2월 22일까지 전국 법원의 대규모 판사 인사 이동이 진행됩니다. 누가 어느 재판부로 가는지, 누가 어떤 사건을 맡게 되는지가 이때 결정됩니다. 그리고 2월 23일, 바로 그 다음 날, 내란 전담 재판부가 공식 출범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보이십니까? 먼저 사람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재판부를 만드는 겁니다. 재판부를 먼저 만들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요. 왜 그럴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자리에 미리 배치해 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특히 내란 같은 중대 사건은 판사들이 꺼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판결을 내려도 비난받기 쉽고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력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판사들은 이런 사건에서 멀찌감치 물러서 있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떤 판사들은 오히려 이런 재판부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지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평소에는 피하던 사건을 왜 갑자기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봅니다. 첫째, 진정으로 역사적 책임감을 느끼고 이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싶어 하는 판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존경할 만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둘째, 다른 동기를 가진 판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하는 판사들, 혹은 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계산한 판사들. 저는 여기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어떤 동기를 가졌는지 저는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질문은 던질 수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바뀌고 인사가 단행되고 특정 재판부가 만들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서 과연 누구의 의지가 관철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 절차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것일까요?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만 사실을 배열하고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름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재명. 이 이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그리고 여러 혐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논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단순한 피고인이 아닙니다. 그는 야당의 대표이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며 수백만 명의 지지자를 가진 정치인입니다. 동시에 그만큼의 반대자도 가진 인물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재판은 더 이상 법률적 판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최근 몇 가지 정보를 접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있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 가지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일관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어떤 판사들이 이재명 관련 재판에 배치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평소 이재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판사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저는 30년 넘게 권력의 작동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결과가 중요할 때 사람들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요. 만약 누군가가 특정한 결론을 원한다면 그들은 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판사를 원할 겁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개입이 아닙니다.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교묘한 방식입니다. 그냥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떤 판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닙니다. 모든 판사는 독립적이고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며 저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구조의 문제는 다릅니다. 만약 재판부 구성 자체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짜여졌다면 그 안에 있는 판사들이 아무리 공정하게 노력해도 그 구조 자체가 이미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유죄냐 무죄냐가 아닙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옳으냐 내리냐도 아닙니다. 문제는 과정입니다. 절차입니다. 신뢰입니다. 만약 국민들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재판부가 있다면 그 재판부에서 나온 판결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설령 그 판결이 법리적으로 완벽하다 해도, 설령 증거가 명백하다 해도, 만약 그 과정이 처음부터 의심받는다면 그 판결은 정당성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이재명을 옹호하려는 것도 그를 공격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시스템 전체를 재배치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판결을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저는 법의 내용보다 법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공정하면 사람들은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설령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요. 하지만 과정이 의심받으면 어떤 결과도 정당성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과정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 하나가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의 시험대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박영재라는 이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5월, 이 이름은 대한민국 전체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휘대난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가수 휘대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 말이죠.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었고 정황은 분명했습니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고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장 박영재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양형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가해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넘쳤고 피해자의 고통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법정 밖에서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들고 일어났고 시민들이 항의했으며 언론이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법인가? 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사건을 조이대와 박영재의 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조이대 대법원장의 이름이 여기에 붙었을까요? 박영재가 판결을 내린 건데 말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박영재가 누구의 사람인지, 누구의 라인에 있는지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이 단순히 한 판사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어떤 사법 권력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에게 이렇게 판결하라고 지시했다는 녹취나 문자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권력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명시적 지시 없이도 작동합니다. 눈빛으로, 분위기로, 암묵적 이해로 작동합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어떤 성향을 가졌고, 어떤 판결이 윗선의 마음에 들지,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리고 박영재는 그 판결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비난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비난을요. 법조계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언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판사로서의 경력에 타격을 받겠죠. 승진해서 밀려나거나 한직으로 가거나 적어도 한동안은 조용히 지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박영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승진 경로로 보이십니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사법부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 권한을 쥐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패턴을 봅니다. 박영재가 그 판결을 내렸을 때 그는 대중의 비난을 각오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다른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윗선의 인정을요. 권력의 보상을요. 그리고 지금 그 보상이 온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냐고요? 우리 편에 서면 우리가 지켜준다는 메시지입니다. 대중이 뭐라 하든, 언론이 뭐라 하든,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내리면 우리가 보답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박영재 개인의 자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능력 있는 판사인지 아닌지, 그런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 인사가 주는 신호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람을, 대중의 신뢰를 잃은 사람을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바로 이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대중의 여론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으로 사람을 쓴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앞으로도 우리 뜻에 맞는 판결을 내려라. 그러면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암묵적 약속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실수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입니다. 권력의 구조입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사법부 장악의 메커니즘입니다. 조희대와 박영재, 이 두 이름이 함께 거론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고 그 시스템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향하는 곳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을 비롯한 여러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들이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판결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무리한다는 것이 결론을 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박영재가 법원 행정처장에 임명된 시점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 대규모 판사 인사 이동을 불과 2주 앞두고 내란 전담 재판부 출범을 바로 코앞에 두고 이 중요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둘째, 법원 행정처라는 조직이 가진 권력의 본질. 재판은 하지 않지만 누가 재판할지를 결정하는 곳. 판사들의 경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곳. 부드럽지만 강력한 생사여탈권을 쥔 곳. 셋째,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에 판사들이 자원한다는 이례적인 현상. 평소라면 꺼렸을 사건에 왜 지금은 들어가고 싶어 하는가? 이것이 책임감인가?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는가? 넷째,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이 모든 구조의 중심에 있다는 의심. 한 사람을 둘러싼 여러 재판이 어쩌면 미리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그리고 다섯째, 박영재라는 인물의 과거. 조희대와 박영재의 난으로 불린 그 판결. 그리고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진한 그의 경력. 이것이 주는 메시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판결로 서는 게 아니라 신뢰로 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리적으로 완벽한 판결이라도 사람들이 그 과정을 믿지 못하면 그 판결은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법리적으로 다소 부족해 보이는 판결이라도 과정이 공정했고 투명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판결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야? 어차피 원하는 대로 판결 나올 것 아니야? 판사들도 다 그쪽 사람들 아니야? 이런 의심이 사회 곳곳에서 들립니다. SNS에서, 언론에서, 시민들의 대화에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입니다.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이미 사법부를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물론 일부는 과도한 의심을 하는 시민들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음모론으로 보려는 경향도 분명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큰 책임은 사법부에 있지 않습니까?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누구입니까? 투명하지 못한 인사를 한 것은 누구입니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힌 것은 누구입니까? 사법부는 스스로 신뢰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이 아니라 권위로 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